선곡 세계문학의 숲 세 번째 시즌 7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미하일 숄로프의 고요한 돈 또는 고요한 동강입니다. 이 번역 문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죠. 전쟁과 혁명의 소용돌이를 그리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죠. 이 전쟁, 러시아 지역에, 러시아의 돈 지역에 한 카자흐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1차 세계대전과 그리고 러시아 혁명, 2차 혁명이죠. 볼셰비크 혁명. 그 소용돌이 속을 걸어가는 그레고리라는 카자크 젊은이의 이야기입니다. 정리 다 됐죠? 안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분량의 책을 읽어낸다는 건 여러분들에게 혹독한 요구예요. 그러니까 안 읽으셔도 괜찮은데 이런 작품이구나 정도는 파악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돈강의 풍경입니다. 돈강이 줄기들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서 우리가 하나의 동강으로 이름 짓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조프 해 쪽으로 빠져나가는 동강의 물줄기도 여러 갈래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그 강의 그림하고 좀 달라요. 스케일이 워낙 다른 것 같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이 백악질층, 우리 소설의 여러 풍경 묘사에서 나오죠. 강이 있고 이 스텝 지역들, 이 근처에 어떤 마을이 저 뒤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이쪽이 흑해고요. 블랙시. 이 흑해란 뜻이 손님을 맞이하는 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지금 블랙시라고 하면은 그 장소성이 딱 와닿지가 않죠. 근데 원래는 여러 강들이 다 흘러 들어오잖아요. 이쪽 보면은 오른쪽에 볼가강이 있고요. 볼가강 보이죠? 그리고 돈강이 가운데 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 키이우, 옛날엔 키예프라고 그랬죠. 이 키이우를 통과해 오는 드네프르강이 있고, 그 옆쪽으로 우리가 잘 아는 도나우강이 있습니다. 유럽의 중요 강들이 다 흑해와 이 아조프해 쪽으로 흘러 들어와요. 내륙해죠. 이 내륙에 갇혀 있는 바다인데, 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에서 몰려든 이 강들이 함께 어울리는 바다다 해서 여러 그 손님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바다, 이런 의미로 쓰였던 것 같습니다. 요 흑해와 이어지는 요 바다가 아조프해입니다. 요지 중에 요지죠. 요 아조프해 이쪽, 우리 혹시 읽으신 분은 보셨겠지만 7부에 그리고리가 피난을 가죠. 피난 가면서 여기서 배를 타려고 하다가 실패하죠. 그 항구가 바로 노브로시스크입니다. 그리고 그러니 우리 주 소설의 배경은 여기고요. 이게 돈강 구역입니다. 여기에 있는 그 마을이 있습니다. 타타르스키 마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흑해고요. 여기 세바스토폴, 이 크림 전쟁은 잘 아시죠? 이 요충지어서 터키와 러시아의 싸움, 1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 때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크림 반도는 타타르인들이 또 많이 산다고 하는데, 이쪽은 또 톨스토이 문학을 얘기할 때도 중요한 장소입니다. 강들 보세요. 여기 도나우강, 드네스트르강, 드네프르강, 우크라이나를 관통하는 강이죠. 그리고 돈강이 있는데, 돈강은 아주 복잡하게 연결이 돼요. 여기서 이렇게만 되어 있죠. 우리 소설에 나오듯이 효포르강, 무슨 강에서 다 연결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죠. 뷰센스카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뷰센스카야. 예, 여기 뷰젠스카야라고 했는데 이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이 뷰젠스카야 그
우리로 얘기하면은 뭐 군 정도 되려나요? 읍 정도 되려나요? 이 벼센스카야에 속한 동네가 타타르스키입니다. 여기가 멜레호프 집안, 그 그레고리 집안이 사는 카자크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살던 사람들, 특히 드네프르강 쪽에는 자포로제 카자크라고 해서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니콜라이 고골의 타라스 불바에서 그 카자크들이 살던 곳이 요 드네프르강 여기 자포로제 있죠. 이 자포로제이에요. 여기 이 자포로제에 살던 그 카자크들 중심으로 그린 소설이 타라스 불바였습니다. 비극적인 작품이었죠. 그리고 요 돈강 유역에도 카자크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이 카자크는 러시아에서 아주 오래된 유목민족 또는 여러 민족들이 섞인 그런 민족인데 이 카자크들이 곳곳에 흩어져 살았고 이 돈 지역이 특히 카자크들이 집결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쪽이 쿠반 지역 얘기도 많이 나오죠. 남쪽에. 이쪽이 카프카스 지역이죠. 이 카프카스 지역입니다. 이 지도는 이 책에 동서문화사판에 실려 있는 지도입니다. 좀 더 상세하게 이거 확대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여기 벼젠스카야가 있고 요 스카야들이 쭉 나오죠. 누구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다 요 마을이 우리 소설의 주요 배경입니다. 그리고 밀레로보나 여기 로스토프, 노보체르카스크 영국군이 오고 하는 장면들 있죠. 이 동네들이 우리 소설의 배경입니다. 이 그림은 기억해 둘만 하죠. 윈터 팰리스라고 하는 겨울 궁전입니다. 우리 그 푸시킨의 시에도 많이 나오고요. 또 여러 혁명사를 공부할 때마다 등장하는 장소가 겨울 궁전입니다. 표트르 대제가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면서 세운 궁궐이죠. 이 겨울 궁전인데 이 겨울 궁전을 점령하는 게 그 권력을 장악하는 그 상징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죠. 여기 러시아의 그 혁명사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길게 하자면 끝도 없으니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904년에서 5년까지 럴 전쟁이 있었고 이 럴 전쟁 직후 또는 전후에 그 럴 전쟁을 전후해서 1905년 혁명이 시작됩니다. 이때를 1차 혁명이라고 그러죠. 1차 혁명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꼭 전쟁과 혁명이 연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17년은 제1차 세계대전 전쟁이죠.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혁명이 또 터지죠. 여기 1단계 혁명이 2월 혁명이고요. 1917년 2월 혁명이고 이때 니콜라이 2세라는 마지막 짜르가 퇴위합니다. 자리에서 물러나고 공식적으로 러시아 짜르 체제가 무너져요. 그 뒤를 이어받은 게 케렌스키 임시정부입니다. 우리 소설에서 계속 나오죠. 이 임시정부가 성립하는데 여기서는 전제정에서 이제 공화정 비슷한 임시정부 체제로 넘어왔죠. 그러니까 절대 왕정 체제가 무너지고 이 임시정부 체제로 넘어왔는데 여기에 대한 불만을 품고 우리가 잘 아는 볼세비키, 레닌을 중심으로 한 볼세비키들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이게 10월 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요 몇 달 사이에 두 번 2단계 혁명을 통해서 러시아 혁명이 일단락 되는 듯 싶죠. 근데 이때부터 10월 혁명 직후죠. 2017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대략 5년 정도죠. 이때 적백내전, 즉 러시아 내전이 이 러시아 전역을 특히 이쪽 시베리아 서쪽이죠. 그걸 뜨겁게 달구는데 우리 소설의 주요 배경이 요 시기입니다. 이 적백내전 시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소설을 읽으면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은
그레고리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1차 세계대전도 볼 수 있고 적백내전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레고리가 포함된 카자크족의 위치는 어디인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카자크는 독자성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자신의 삶과 민족의 또는 이 풍습, 문화의 독자성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 민족이 한때는 이 케렌스크 중심의 임시정부에 포섭되기도 하고, 또 한동안은 케렌스키 쪽에 쏠리기도 하고, 또 한때는 볼세비키 혁명 쪽으로 기울기도 하고, 그러죠? 또 어떤 세력은 카자크 자치주의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 그레고리가 찾아가는 길은 카자크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시정부의 길도 아니고 볼세비키 길도 아니고 카자크적 삶을 향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지에 뿌리내린 카자크적 삶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이 소설은 전개가 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문학의 힘이라는 거죠. 이 스탈린이 시퍼렇게 살아서 통치를 하기 시작했고, 1937년을 기점으로 해서 스탈린의 파시즘, 이른바 극좌 파시즘이죠. 파시즘이 이 러시아 전역, 소련이죠, 이제. 소련 전역을 피로 물들이던 때예요. 이때 볼셰비키 혁명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카자크 민족의 전통과 삶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소설을 썼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스탈린도 미하일 숄로프를 건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점을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리저리 흔들리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흔들립니다. 흔들리면서도 우리의 주인공 그리고리는 카자크적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카자크의 일원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꽤 소설을 읽은 사람 중에,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대단히 감동적인 작품인 건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은 여러 전투 사례들이나 이런 게 쭉 나오면은 역사에 근거한 기술들이죠.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루할 수가 있는데 풍경의 묘사 문제나 사람들의 심리의 변화 문제나 또 사랑에 관한 서사도 그렇고요. 또 카자크적인 삶의 풍습들을 재현하는 것이나 놀라울 정도입니다. 이게 1910년대 돈 카자크들을 그리고 있는 작품인데도 우리의 소설들을 읽는 듯한 이 느낌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만 보죠. 전쟁, 혁명, 내전의 거센 소용돌이 속에서 젊은 이 카자크 그리고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가. 이게 이 소설의 핵심적인 동선입니다. 어렵진 않아요. 이 소설이 구조적으로 어렵거나 또는 미학적으로 어렵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좀 일단 볼륨이 워낙 만만치가 않아서 엄두가 안 나서 그렇지 일단 빠져들면은 감탄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걸 쓴 게 23살 때라는 거죠. 23살 때에 28년부터 집필하기 시작했으니까 23살 때 이런 작품을 보고 사람들이 믿겠어요? 그러니까 천재적인 단편들은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긴 호흡의 장편들을 12년 동안에 꾸준히 써낸다는 놀라운 일이죠. 해서 처음부터 표절 시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있었는데 1999년인가요? 러시아
이 아카데미에서 공식적으로 표절이 아니라는 걸 선언했죠. 뭐 어디서도 그 구체적인 근거를 못 찾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 여러 사진들이 있는데 이 젊은 시절 사진을 골랐습니다. 도네프 관구 벼센스카야, 이 소설의 주요 배경이죠. 타타르스키 마을이 속한 행정구역입니다. 이 벼센스카야 카자크 마을에서 출생했는데 가족사가 조금 복잡합니다. 이 아버지가, 숄로프의 아버지가 자신의 그 하녀,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 하녀죠. 그러니까 숄로프로 보자면은 할아버지의 그 하녀하고 사랑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 화가 나서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장가를 보낸 모양이죠. 근데 또 이 하녀도 뭐 다른 사람과 결혼시키고 맞나요? 조금 복잡한데 나중에 그 하녀의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결혼했다고 합니다. 하녀하고 결혼해서 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어머니 쪽이 카자크인 것 같아요. 26년의 단편집 돈 이야기를 간행하는데 우리 한국에는 숄로프 단편선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정말 잘 씁니다. 단편도 뛰어나요. 고요한 돈이 좀 엄두가 안 나시면은 숄로프 단편선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섬뜩할 정도로 잘 씁니다. 이 12년에 걸쳐서 고요한 동강을 쓰는데 이게 총 8부로 되어 있죠. 1부에서 8부까지 이어지는데 각 한 부가 단행본, 두툼한 단행본 한 권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8권, 7권. 우리 88년도에 1월 서각이라는 출판사에서 일본어와 영어를, 주로 일본어죠. 일본어와 영어를 중역한 고요한 동강이 있었는데 그때 7권짜리로 간행이 됩니다. 이게 짤막한 부가 있긴 있는데 6부는 아주 길고요. 근데 그 드나들면 있지만은 한 부가 장편 소설 한 권 분량에 육박합니다. 그 책들을 12년간에 걸쳐서 집필하고 꾸준히 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흥미롭죠. 고요한 동강으로 제1회 스탈린 문학상을 수상해요. 이게 스탈린의 그 폭정이 이 정점을 향해 치달을 때거든요. 요때 스탈린 문학상을 받는다는 게 참 놀랍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관련지어서 보자면은 이 당시 소련 문학은 참 그렇습니다. 사회주의적 리얼리즘 이래서 교조주의적이에요. 혁명을 찬양하고 옹호하고 선전하고 선동하고 지금 북한 문학처럼 그러니까 다양성이라는 걸 찾아보기 어렵죠. 근데 여기 이 민족의 고유성, 개인의 사랑의 문제 이런 문제를 파고든 작품이 스탈린 문학상을 받았다는 것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걸 넘어설 수 있는 작품이 없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죠. 이게 이른바 19세기 러시아 소설의 황금기를 장식했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푸시킨, 고골, 그 다음에 뚜로겐예프, 도스토옙스키, 그 다음에 누구예요? 톨스토이, 그죠? 이제 넘어서 고립기. 그 버튼을 이어봤는데 이게 여기 있었던 거죠. 숄로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 가면은 솔제니친이 있죠. 요렇게 라인이 이어집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 러시아 문학, 소련과 러시아가 뒤섞여 있긴 한데 19세기에서 20세기 러시아 문학을 잇는 핵심적인 연결고리입니다. 여길 넘어서야 이제 21세기 개혁개방 이후 러시아 문학을 보는 시야가 열립니다. 그리고 장편소설 개척되는 처녀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전문가들만 조금 압니다. 이것도 80년대 말인가 이때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때 고요한 동강이나 개척되는 처녀지를 번역했던 그 의도랄까?
출간한 이유는 이게 이를테면 그 운동권의 그 정신적인 그 자양분으로 제공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역설적으로 그렇지가 않죠. 선전선동과는 좀 거리가 먼 작품입니다. 노벨문학상 후보에 올랐다가 65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참담하고 서글픈 게 노벨문학상 문제입니다. 어제 우리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죠. 만약에 시국이 좀 평온했다면은 곳곳에서 축하하면서 이제 K 드라마, K 팝을 넘어서 K 문화까지 우리는 자축하면서 뿌듯해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싹 사라져 버렸죠. 싹 지워져 버렸습니다. 누군가 얘기하던데 아마 10년쯤 지나면은 이렇게 얘기할 줄 이런 얘기가 나올 줄 모르겠습니다. 10여 년 전에 아시아에 아주 잘 나가던 한국이란 나라가 있었다. 지금은 저 모양이지만 이런 그 길목에 서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앞에서 40년대, 50년대와 70년대, 80년대 초반 그리고 21세기 초반이 공존하는 기묘한 괴기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그 감상을 말씀드렸는데 잘 수습돼야겠죠. 이 강의도 어쩌면 하나의 기록일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은. 그리고 70년에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들은 조국을 위해 싸웠다라는 작품을 마무리를 합니다. 이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작품인지. 그리고 84년에 고향에서 그 후두염으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력이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이게 혁명 시기에는 어린 15, 16세 무렵에는 그 볼셰비키에 가담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깊은 환멸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개요를 보겠습니다. 이게 미하일 숄로호프입니다. 여기 요 X가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요. 러시아에서 미하일 숄로호프입니다. 여기 티히돈 이렇게 되어 있죠. 고요한 돈. 1914년 대략 1914년에서 22년까지가 시간적 배경으로 보입니다. 돈 강가에서 악시냐라고 그러죠. 이 악시냐와 그리고리의 사랑, 그리고 나탈리아와 그리고리 결혼 이런 게 펼쳐지다가 마지막에 이리저리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그리고 적군이죠. 적군 쪽에 가담했다가 다시 백군 쪽에 가담했다가 사령관으로 그러다가 피난 행렬로 이 노보로브스크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비적처럼 되죠. 비적처럼 떠돌다가 그리고 악시냐가 총 맞아 죽고 난 다음에 혼자 집으로 돌아오죠. 그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공간은 그 보셴스카야 지역, 우리가 아까 지도에서 봤던 곳이죠. 여기에 이제 혁명의 소용돌이니까 페트로그라드, 페체르부르크와 모스크바, 노브로시스크까지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인물들이 워낙 많습니다. 워낙 많은데 뭐 몇백 명이 넘죠. 이걸 다 우리가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우리의 주인공 그리고리와 멜레오프 집안 사람들. 이 한 가족 소설이라고 봐도 되죠. 이 가족이 철저하게 파괴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그레고리의 연인인 이 악시냐라는 아주 매혹적이고 생명력이 넘치는 한 여성입니다. 이 카자크적 남성과 카자크적 여성을 대표하는 우리 소설의 투톱입니다. 그렇죠?
주인공입니다. 이 악시냐와 타타르스키 마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전쟁과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마을 사람들도 갈갈이 찢기죠. 참 서글프게도 우리가 다 경험한 것이어서 낯설지가 않아요. 우리도 한국전쟁을 경험했잖아요. 그 안에서 마을 사람들도 분열되죠. 그죠? 어느 쪽이야. 그렇잖아요. 가족끼리도 금이 날카롭게 그어지죠. 우리 윤흥길의 장마란 소설을 떠올려보세요. 다른 거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 제주나 여순이나 이런 중요 사건들 얘기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선명하게 와닿습니다. 그 태백산맥의 염상구를 환기하는 인물들, 미치칸가요? 이 징벌대에서 이 적군들을 아주 잔혹하게 학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적군 쪽에서도 이런 백군이나 카자크들을 혹독하게 대하는 자들이 있죠. 이 정치적 분열 상태는 우리의 관계 분열을 필연적으로 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 상황들을 그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마을, 타타르스키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적대적으로 분열되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그레고리의 형이었던 페트로가 있죠. 이 페트로를 친구가 죽이죠. 그렇죠? 미시카죠? 미시카가 죽입니다. 그리고 이 미시카는 이 두냐시카라는 그레고리의 여동생과 결혼을 하죠. 이게 되겠어요, 말이? 그런 복잡한 일들이 얽힙니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누구도 믿지 못하는 그 분열과 증오가 고스란히 드러나죠. 그리고 외부에서 온 이쪽 타타르스키 마을로 잠입한 볼셰비키 조직원이죠. 슈토크만이라는 외부인입니다. 카자크족과 외부인들을 잘 구별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적군이든 백군이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카자크들을 일단 이용 가치로만 따져요. 그러니까 카자크의 고유성 같은 걸 보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에 저항하는 카자크들의 심리들이 행동을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커만은 볼셰비키죠. 이 볼셰비키가 제자들을 가르치죠. 이반이나 발레트나 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을 세포로 키워냅니다.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고리도 군대에서 여러 자기 참모나 여러 동료들을 만나면서 서서히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가죠. 여러 자기 고민들이 깊어갑니다. 일단 그리고리와 멜레오프 집안 사람들, 그리고 악시냐와 그 남편 스테판도 기억해야 되겠지만은 타타르스키 마을 사람들, 그리고 슈토크만과 그의 제자들, 이 마을이 전쟁의 소용돌이,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철저하게 망가지는가, 그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줄거리만 딱 뽑아보면 이렇습니다. 이 줄거리를 알고 나서 읽으면 어디든 읽어도 보일 거예요. 이게 이 얘기구나. 인물표는 앞에 있으니까. 여기 고요한 동강은 전쟁과 혁명, 그리고 카자크의 삶과 저항,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존재라는 건 두말하면 입이 아픈 소리죠. 근데 이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선택의 기로에서 방황하는 한 카자크 젊은이 얘기입니다. 러시아 문학에서 늘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카자크 테마라는 겁니다. 카자크 테마라는 건데 러시아 문학사를 쭉 보다 보면은 카자크 테마가 빠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여기 데이의 딸 잘 아시죠? 푸시킨의 데이의 딸에서도 이 젊은 그 주인공이 귀족 장교가 카자크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카자크가 중요한 배경입니다. 톨스토이 초기 작품도 카자크를 배경으로 해요. 카자크 마을을. 여기에서 이 카자크는 일종의 변방성이 있고
러시아 쪽에서 보면 변방인데 또 흑토지대죠. 우리 우크라이나 흑토지대 아시잖아요. 해바라기와 함께 아주 땅이 비옥합니다. 세계 3대 옥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농산물이 아주 풍요롭습니다. 강이 얼마나 푸짐하게 흐릅니까? 풍요로운 강이 있죠. 요충지는 요충지예요. 그리고 아조프해를 통해서 바로 흑해로 빠져나갈 수도 있죠. 여기에다가 경계성이 있습니다. 여기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변방이니까 페테르부르크나 모스크바에서 뭔가 잘못이 있거나 이러면은 이쪽으로 유배를 보내기도 하고 또 이쪽으로 정신수양차 보내기도 하고 그러죠. 푸시킨 같은 경우는 뭐 자기 유배 같은 형식이었고요. 톨스토이는 자기 형, 하도 이 톨스토이가 엉망진창으로 삶을 사니까 형이 멱살 잡아다가 너 저기 갔다 와. 해서 보낸 거죠. 여기에서 이제 러시아 문학의 중요한 그 흐름들이 형성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데이의 딸이에요. 그리고 러시아 문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작가 니콜라이 고골의 주요 작품이 바로 타라스 불보입니다.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포로제 카자크를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아주 비극적이면서 잘 쓴 작품입니다. 니콜라이 고골이 우크라이나 출신입니다. 그리고 레르몬토프라는 아주 걸출한 러시아의 시인이자 극작가이자 소설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이 우리 시대의 영웅도 바로 카자크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페초린이라는 중요한 인물, 우리 푸시킨의 소설을 얘기하자면 예부게니 오네긴에 나오는 예부게니 같은 사람입니다. 권태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른바 근대 잉여인간 모티프를 제공한 사람입니다. 여기 푸시킨의 예부게니 오네긴의 예부게니, 그리고 우리 시대의 영웅의 페초린, 그리고 뚜로겐네프의 루진이라는 훌륭한 작품이 있는데 뚜로겐네프의 루진, 이런 게 이른바 잉여인간의 계보로 이어져요. 이 잉여인간의 모티프는 다른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잉여인간은 뭐 게으른 놈, 이른바 나태한 놈, 또는 요즘 쓰는 말로 얘기하자면은 루저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실천적 잉여인간 되기는 전혀 다릅니다. 이 잉여인간 되기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이 전제 짜르 체제를 비판하는 방법으로서 잉여인간 되기를 실천하죠. 이 잉여인간 되기 계보에 예부게니 오네긴, 우리 시대의 영웅, 루진, 그 다음에 있는 최고 작품이 곤차로프라는 작가의 오블로모프입니다. 뭐라고요? 오블로모프입니다. 이게 잉여인간 되기, 자기 시간 탕진하기, 게으름을 실천하는 인간형이죠. 이게 오블로모프예요. 이게 오블로모프적 인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인간이라고요? 오블로모프적 인간. 이게 러시아 문학의 하나의 큰 흐름이고 이게 전 세계 문학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게으름의 철학이나 게으름의 철학이 아니라 지루함의 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기 노르웨이 학자가 쓴 지루함의 철학이나 권태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이론서인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버틀란드 러셀의 게으름에 대한 찬양. 이게 에세이죠. 에세이집에 실려있는 그 에세이인데, 거기 그 에세이집을 보면은 유익한 학문과 유익하지 않은 학문이라는 또 에세이도 있어요. 그리고 카를 막스의 사의로 잘 알려져 있는 폴 라파르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게으를 수 있는 권리라는 에세이가 있습니다. 근데 근대에 이르러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요구하는 것은 근면한 인간, 부지런한 인간이죠. 또 모든 것을 화폐로 환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령하죠. 이걸 비껴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른바 오블로모프적 인간입니다. 잉여인간 되기를 실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화폐 관계에 포섭되지 않는 인간들, 자신의 삶의 고유성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평균화, 획일화되기를 거부하는 인간들, 자신의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에 몰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잉여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옆에서 보면 늘 게으르고 나태해 보이고 하품이나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는 짜르 체제나 이런 폭력적인 체제에 저항하는 방법으로서 권태를 택한 것이고, 그리고 삶의 관점에서는 자신의 삶의 고유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게으름을 택한 것이죠. 그래서 이 칸트 얘기를 하던데, 그 지루함의 철학의 저자는 칸트야말로 게으름이나 지루함이라는 게 모든 문화, 문명을 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나아가는 사람들은 평균적인 사람들이에요. 정말 창의적인 사람들은 주위에서 보면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쟤 돈도 안 되는 짓을 뭐하러 하고 있지?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들처럼. 돈도 안 되는 이런 두툼한 책을 읽겠다고 덤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보면은 참 한심할 거예요. 지금 열심히 이 돈 벌 궁리하고 열심히 어떻게 개 부어서 돈 모을 생각 안 하고 이 돈도 안 되는 책 읽느라고 이 짓 하고 있다는 것, 평균적인 사람들이 보면 이해 못할걸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고요한 돈, 그런 책 읽을 시간에 땅을 파봐라. 그런 책 읽으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러죠? 여러분 돈도 안 나오고 밥도 안 나오는 짓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창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고유한 삶에 가장 충실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지 무라트라는 톨스토이의 후기 작품이 있습니다. 톨스토이 후기 사상은 이제 무저항, 비폭력으로 나아가고 반전 평화로 나아가죠. 그리고 무소유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이게 이제 간디한테 영향을 주죠. 그런 흐름으로 나아가는데, 마지막 대작을 대개 그 학자들은 부활로 얘기를 해요. 우리의 까투샤, 부활로 얘기하는 이 부활이 1899년 작품입니다. 부활로 부활을 꼽는데, 부활도 좋은 작품이지만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제가 보기엔 이 작품 대단합니다. 하지 무라트. 하지 무라트는 그 코자크 이름이야. 카프카스 그 코자크 카자 이름입니다. 용어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카자크, 여기 카자흐라고 번역되어 있죠. 근데 카자크라고 읽어야 됩니다. 이게 K예요, K. 코자크, 카자키고, 카자흐는 우리가 카자흐스탄 이러잖아요. 카자흐스탄이 있죠. 이 카자흐스탄의 카자흐는 X로 끝나요. 카자흐. 발음이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죠. 카자흐인데, 카자흐는 우리가 아는 카자흐족들이고, 카자흐 민족이고, 카자흐는 터키 아시아계예요. 아시아계에서 민족적으로 다릅니다. 종교도 다르고. 카자흐는 러시아 정교를 받아들여요. 근데 카자흐스탄은 스탄이 얘기하듯이 이슬람교를 받아들입니다. 이건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카자흐 테마입니다. 이 카자흐 삶이나 문화, 정신, 정치, 여기 아타만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타만, 마을의 족장 비슷한 사람인데, 이 아타만을 임명하고 이 아타만을 중심으로 자율적인 정치를 정치 체제를, 마을의 정치 체제를 운영한 게 카자흐족의 오래된 정통이에요. 그리고 자유 문제,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죠. 근데 긍정적인 측면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카자흐 테마가 러시아 문학사에서는 중요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 그런데 이 정치적으로는 카자흐들을 디바이드 앤 룰이죠.
분리해서 통치하고자 하면서 항상 그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그 강력한 부대의 요원으로 만들거나 또는 이 전쟁에 파견하는 특수부대로 양성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뭡니까? 닥터 지바고. 닥터 지바고를 읽다 보면은 카자크 군대가 나와요. 카자크 군대가 이 백군들을 위협하고 이 혁명 세력들을 진압하는 특수부대 형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카자크는 그런 점에서 아주 악용당한 예들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극적이죠. 그러니까 소수 이 부족들을 대지에서 분리시켜서 이 떡고물 나눠주면서 철저하게 이 고유성들을 파괴해버린 것이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는 민족입니다. 카자크. 그리고 러시아 혁명과 내전을 문학적으로 형성했다는 점, 이거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어떤 교조주의적인 혁명 사상을 주입하기 위한 그런 작품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전쟁이란 무엇인가, 혁명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여기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깊은 통찰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질문을 던지죠. 전쟁에는 깊은 환멸로 이어지죠. 그렇죠? 여기에서 인간이란 질문들을 보세요. 인간이 이렇게 잔인하고도 이렇게 아름다운가? 그 심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지. 정말 아름다운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고 무도한 자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동시에 경험할 때 우리가 겪는 심리적 고통, 이것만큼 깊은 고통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이 어디에 문학이 있는 거죠. 그 사이 어디에 문학이 있는 겁니다. 이 혁명 사상을 교조주의적으로 주입하는 그런 작품이 아니라 혁명을 통해서 왜 혁명을 하는가 묻죠. 이 카자크들에게는 땅과 자신의 이 마을이 유지되면 돼요. 가족의 안전만 있으면 됩니다. 이걸 갈갈이 찢어놓죠. 갈갈이 찢어놓습니다. 처음에는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던 이 그리고리가 도달한 지점이 바로 거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이 전쟁이라는 게 뭐고 혁명이라는 게 뭔가를 묻게 되는 거죠. 문학적으로 아주 잘 형성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작품입니다. 이거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과 생명력 문제도 빠뜨릴 수가 없죠. 근데 이 소설을 읽을 때 그레고리와 이 악시냐에 초점을 맞추면은 사랑이란 무엇인가라는 얘기로 흘러가요. 여기에 그레고리의 아내인 나탈리아라는 비극적인 여성이 있고, 그렇죠? 자결을 시도하다가, 그죠? 결국은 죽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적으로 매력적일 뿐만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생명력 자체처럼 보이는 악시냐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있죠. 이 사이에, 그레고리와 이 악시냐 사이에 그 사랑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읽으면 이게 사랑의 소설입니다. 그 어떤 이른바 이 불륜 소설이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흥미진진하죠. 그게 혁명과 전쟁 내전의 소용돌이를 통과해 갑니다. 이것만 분리해서 보는 것은 곤란하죠. 우리 강의에서는 이 부분은 일단 빼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읽을 부분을 남겨둬야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마지막 고요한 돈강을 읽을 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게 번역의 문제입니다. 번역의 문제인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텍스트로 택한 이 동서문화사판 맹은빈의 번역은 일본어 중역본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그렇습니다. 일단 고유명사 표기부터 그렇고 일본어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옵니다.
뭐, 이 수하나 뭐 부하 이 정도 써야 될 걸 배하라 쓰거나 뭐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이 문장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뭐 가독성은 괜찮아요. 읽어보니까. 그 전에 번역됐던 소설들, 앞에서 잠깐 언급한 1988년 1월 살각 번역, 나중에 다시 번역해서 냈다고 하는데, 그 작품들도 중역의 혐의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 러시아어를 직접 번역한 버전은 백석본이에요. 이 백석본인데, 제가 아쉽다 그랬죠? 이 동서문화사 맹은빈의 번역은 일본어를 그대로 옮겨왔다는 것. 우리 식민지의 깊은 그늘이라고 얘기했죠. 이 뒤에 이력을 보면은 이 맹은빈 씨는 누군지 잘 모릅니다. 학계에서도 유령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뒤에 이력을 보면은 동양외국어 대학을 졸업했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동양외국어 학원 러시아과 수업인데 이 동양외국어 학원은 도요외국어 대학. 일본에 있는 동양외국어 대학입니다. 이걸 졸업해서 동국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다고 하는데 좀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고스트 트랜슬레이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령 번역가처럼 보입니다. 누군가는 있겠죠. 비슷한 번역들이 많이 돌아다녔으니까. 그런 점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국 문학사, 문화사의 깊은 상처 같은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백석 번역이 아쉬운 건 이 백석 번역을 예술 번역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이건 러시아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나 소설가가 자신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어떤 작품을 예술적으로 번역한 걸 예술 번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백석의 고요한 돈 번역이 알려지면서 관련 논문들을 썼는데 그야말로 예술적인 번역이에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빛나는 우리어들입니다. 우리말들입니다. 그래서 고유명사만 빼면은 이게 한국어 소설인지 러시아 소설인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 천재적이라고 얘기하기에도 어려운 놀라운 언어 감각, 백석이라는 시인의 언어 감각이 빛나는 작품이 고요한 돈 번역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백석이 5부까지만 번역해요. 뒤에 6, 7, 8부 이게 아주 분량이 많거든요. 6, 7, 8부를 번역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했다고 하는데 이건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이게 완역이 됐더라면 싶은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운명이란 운명이죠. 그런데 이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성립한 후에 1948년 9월 9일 성립한 이후에 그 어름에 번역한 것 같아요. 번역을 해서 1950년에 간행합니다. 북한의 그 교육성에서 간행하고 멈추는데 여기에 그 그레고리와 그 집안의 풍지박산나는 모습을 전쟁을 그대로 예언했던 것 같아요. 그대로 드러납니다. 너무너무 현실적이에요. 너무너무 현실적입니다. 이 고요한 돈이 백석의 손길로 다 마무리가 되지 못했다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백석은 소설을 이거 말고 우리 토마스 아디의 테스를 번역합니다. 이건 1940년이에요. 테스는 완역을 하죠. 테스 번역도 놀랍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이 고요한 돈에는 풍경 묘사가 많거든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은 이 풍경 묘사를 번역하는 백석의 솜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빛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언어들, 우리 고유어들 있죠. 고유어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거 읽는 시간에 비하면은 이걸 읽는 시간이 2배 이상 걸립니다. 하나하나 읽어야 돼, 하나하나. 사전 다 찾아가면서. 그 독서 경험이 황홀합니다. 이 백석의 번역본을 읽는 경험이 참 황홀합니다. 그래서 이 번역의 문제 관련해서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읽어야죠. 우리의 이 문학사적인 상처를 되새기면서 또 읽어야 되고, 백석의 그 아쉬움을 또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또 읽어야 됩니다. 중요한 작품이기도 하고, 그걸 일단 전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큰 그림 그려졌죠? 이제 얼추 얘기 다 한 것 같습니다. 2부에서는 이걸 확인하는 과정만 거치시면 됩니다. 이 사랑의 문제는 일단 우리는 생략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얘기들이에요. 잘 아는 얘기들이어서 굳이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